시작할까 그러면? 행동경제학. 일단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크게 세 분이 계세요. 1978년 허버트 사이먼, 2002년 데니얼 카너먼, 그리고 2017년 이분 있죠. 리처드 탈러라는 분. 이렇게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보통 이제 탈러가 뭘로 유명해요? 넛지로 유명하잖아. 아까 우리 저기 박윤희 선생님도 거기 화장실 네, 암스테르담 공항에 있던 화장실에 파리 한 마리를 붙여놨더니 막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소변을 바깥으로 흘리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은근히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어퍼던스라는 행동 유도성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넛지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넛지가 워낙 유명해졌어요. 특히나 MB 정부 시절에 넛지가 그야말로 뭐 공무원들의 필독사가 되면서 아주 더 유명해졌죠.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리처드 탈러 하면은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아세요. 그래서 뭘로 받으셨느냐? 라고 여쭤보면, 뭐 이 사람 행동경제학자 아니에요? 뭐 넛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마치 그 화장실의 변기에, 소변기에 파리를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뭐 그런 걸로 받은 분이 절대 아니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연금제도 개혁 때문에 그래요. 이 연금제도 개혁을 아주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금융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을 때마다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미국 경제는 휘청거렸죠.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의외로 생각보다 다른 어떤 그 파급 효과에 비해서 더 쉽게 극복을 했던 사례에 속하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극복은 더 쉬웠단 말이야.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실직하고 나서도 꽤 괜찮은 연금을 받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지. 실업급여 이런 거. 급여를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럼 그 전에 2001년도에도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사태는 뭐였냐면 미 국방성에서요 대거 이 군인들을 해고를 했어. 해고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했어요. 너 해고하게 되면 그동안 퇴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래? 아니면은 매달 나눠서 받을래? 즉 연금 형태로 받을래? 일시불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싸 일시불. 연금으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일시불로 받아서 커피숍을 열든 치킨 가게를 열든 뭐 이런 거 그거 생각하시게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때 군인들은 다 뭘로 받았어?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금융위기에서 그 경제적 타격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거든요. 이미 그런 사건을 겪었어. 근데 2008년 사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탈러가 등장합니다. 탈러가 도대체 뭘 했길래? 미국의 연금제도를 401K라고 해요. 이 연금제도가 있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뭐 있어요. 뭐 DC가 있고 있잖아. 우리가 기여만큼 그 확정 기여만큼 또 회사도 이렇게 주고 뭐 그런 제도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401K를 거의 본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간에 어, 이 이분이 했던 방식은 되게 단순했어요. 뭐였냐면 니들이 급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급여가 올라갈 때마다 뭐야? 그때마다 연금에 투여하는 비율 있지? 그 비율도 올리는 거야. 아, 요거 만드신 거야. 그게 도대체 뭔데? 당연히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거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 관련된 자료이고 얘를 제가 그 탈러가 이런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가별 장기 기준 비율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덴마크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덴마크가 있다면 두 나라 중에서 장기 기준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일까, 덴마크일까? 우리나라? 뭐 물론 그런 국뽕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덴마크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죠? 덴마크가 높다면 어느 정도 높을까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전체 인구 대비 몇 퍼센트가 장기 기증을 하고, 덴마크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까? 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대략 한뭐 40%포인트, 50%포인트, 아주 크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이번엔 두 국가의 장기 기증 비율을 비교해봐요. 어느 국가가 더 높을까요? 독일일까? 오스트리아일까? 이거 좀 헷갈리죠?
우리나라하고 덴마크는 아무래도 덴마크 왠지 얘들 뭐 사회복지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그 개념들이 좀 잘 돼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좀 이기적이고 개인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럴 것 같고 뭐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남한테 장기 기증 안 할 것 같고 덴마크 왠지 안 그럴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뭐 민족도 비슷하고 말도 똑같고 뭐 여러 가지로 문화도 비슷하고 얘들은 뭐 그런 큰 차이가 안 보이죠. 실제는 이렇습니다. 실제는. 덴마크의 장기 기준 비율은 4.25%예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80%, 90% 생각하셨다면 전형적인 오해예요. 덴마크는 4.25%예요. 우리나라가 3%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대략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략.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덴마크가 높은 건 맞지만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잖아. 비슷한 국가들은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얘들의 장기 기준 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디폴트 값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어떤 국가예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런 국가는 어떤 국가야? 태어나자마자 장기 기증하는 것이 디폴트예요. 이게 기본값이야. 안 하고 싶으면 내가 서명하면 돼. 우리나라, 덴마크, 뭐 이렇게 독일 이런 국가의 특성은 뭐예요? 안 하는 게 기본값이지. 뭐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뭐 문화니 국민성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폴트 값이야. 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바이어스야.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사람들은 한 번 결정된 거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 한 번만 결정되면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아, 하려고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기본값을 달리했어. 뭐가 기본값이야? 네가 급여가 늘어날 때마다 연금에 기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이걸 기본값을 뒀어. 너 안 하고 싶잖아. 그럼 그때 서명하면 돼. 이거예요. 기본값을 달리뒀을 뿐이야. 사람들 어때요? 연금에 투여하는 그 금액을 그 기본값을 그러니까 내가 급여가 올라갈 때마다 연금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 설계한 걸 기본값으로 두니까 안 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거 선택하면 되거든. 그런데 대가 기본값이니까 사람들 뭐 했어요? 현상유지 편향이야. 그냥 그대로 뒀단 말이야. 그래서 2008년에 리먼 브러스 사태, 그 어려웠던 경제 위기를 그나마 잘 극복한 게 칼라의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게 되죠. 그 넛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 일종의 넛지긴 하지만. 화장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동경제학이 도대체 뭔데? 행동경제학은 뭐예요? 행동경제학이 기존경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기존경제학은 인간의 가정을 이렇게 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표현하는 인간을 가정해. 어떤 인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이렇게 가정을 해. 그래서 뭐야? 수요 공급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쵸?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져. 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 시장 자체도 어때? 시장이에요. 시장에 나온 정보는 뭐야?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재화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시장, 그 시장이 뭐야? 이게 현적 시장이에요. 뭐 이런 걸 다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행동경제학, 이게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우리 이거 좀 가정이 잘못된 것 같아. 가정이 좀 잘못됐어. 우리 인간의 행동 꼭 그렇지 않거든.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비합리적이야? 그것도 아니지. 인간은 어떤 거야,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이려고 하지. 하지만 뭐야? 제한된 자원이 있잖아. 인간은 인적 자원이 되게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합리적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합리성이 있는 거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가정하는 게 어때? 그게 우리가 사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좀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허버트 사이먼이야. 이분이 그런 이론으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자, 인간의 사고는 그러면 행동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사고는 어떤 거야? 어, 행동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사고는 인간의 사고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은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자원도 제한적이지만 우리를 또 뭐야? 우리를 또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그 기제를 또 인간을 또 갖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감정이나 무의식 뭐 이런 거야. 얘는 의식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제들이거든요. 뭐 이런 기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인간이 살면서 제한된 자원이 있지, 또 감정과 무의식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항상 이성적으로 그렇게 경제적 의사결정할 수 있겠니? 그건 되게 어렵겠지. 어렵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 의사결정을 하는 가정들 있잖아. 이런 가정들이 과연 의사결정에서 제대로 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니? 그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함정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사고하는 것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다. 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일단 틀렸고, 두 번째는 비록 그런 가정들을 극복을 하고 시스템 투적인 그런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의 방식, 이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이게 그런 제한점이라든 혹은 이걸 활용하는 측면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안돼서 만들어진 그런 의사결정과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 요게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등장하신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분들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을 말씀하신 행동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의 가정은 항상 어떤 가정? 이성적인 합리적인 가정.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의 모형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expected value, 또 expected utility, 뭐 이런 가정들이에요.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기대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normative theory라고 불리우는데 경제학에서는 아, 기대가치가 뭐냐? 기대가치는 확률 곱하기 가치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 이런 거죠. 예, 기대가치 모형 설명드릴게요. 자, 5달러를 딸 수 있는 확률이 80%야. 1달러를 딸 수 있는 확률이 0.3%야. 야, 둘 중에 무슨 게임 할래? 라고 한다면 기대가치를 봐야 돼, 기대가치. 기대가치를 계산하면 돼요. 뭐? 아니, 80% 0.8 곱하기 뭐 하면 돼? 0.8 곱하기 5달러 하면 돼. 그럼 기대가치 얼마예요? 4달러지. 그러니까 A의 기대가치는 4달러야. B의 기대가치는 얼마예요? 1000달러에 0.3%니까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1000달러야. 그러면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는 거예요? A 선택하는 거지. 자, 설명 잘 돼요? 잘 되잖아. 얼마나 잘 돼? 그쵸?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문제는, 문제는 그 가치가 모든 인간한테 동일해요? 그렇지 않지. 왜? 그 가치가 주는 실제로는 만족감, 주관적 만족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 걔가 효용이야. 걔가 유틸리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12월 16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막내 생일이야. 막내 생일이에요? 실제 진짜 우리 막내. 예. 2010년 12월 16일 생이에요. 예, 우리 막내 생일이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보지 못했고 어제 밤에 집에서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뭐 그 닌텐도에 무슨 뭘 사고 싶대.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 한 10만 원 된대.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주기로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신났어. 아이한테 10만 원이에요? 자, 자. 그러면 이 가치와 우리 옆에 우리 중에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제일 부자 누구지? 아까 누구셨지? 부자 한 분 계셨잖아. 정수진 선생님. 아니요, 또 부자들 많이 만나시죠? 저 그지입니다. 부자들 네, 많이. 부자들을 많이 만나요. 하여튼 그 부자야. 그 만나신 부자, 뭐, 이렇게 1,500짜리 백을, 10개 주세요.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이야. 이분 사람한테 10만 원이 과연 우리 막내한테 10만 원과 이분들한테 10만 원이 동일한 가치예요? 아니지. 동일한 가치가 아닐 거야. 사실은 음, 객관적 입장에서 가치는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그 10만 원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관적 만족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경제 활동해요? 아니잖아. 모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뭘 가정을 해?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 만족감에 기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고안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 가정 자체가 뭘로 가야 돼? 기대 가치가 아니라 기대의 효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경제학은 여기까지는 경제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리스크 프리미엄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이 언급하는 게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에요. 기대 효용 모형이야. 자, 예를 들어서 복권이에요. 10억 받을 확률이 아시다시피 한 대략 800만 분의 1의 확률이야. 아시죠? 우리나라 복권이에요. 이 정도 확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건 뭐, 야, 어떻게, 다른 나라는, 로또를 하게 되면 뭐 2월 되는 경우도 많고,
당첨금이 안 나와가지고, 당첨자가 안 나와서 당첨금이 점점 쌓이는데, 야, 우리나라는 한 번 뭐 롯데 뭐 이렇게 추첨할 때마다 10명씩 나오고 막 10명씩 나오고 어떻게 되냐. 저거 다 사기다. 누가 다 주작한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 음모론자들. 바보들이지. 왜요? 바보들이잖아. 단순한 확률 게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주에 롯데가 몇 장 팔린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8천만 장에서 1억 장이 팔려요. 그럼 이 확률로 가지고 계산해봐. 한 번에 몇 명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10명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지. 많이 팔 때 그래. 많이 팔 때 한 8천만 장 팔리거든. 그러면 한 800명분의 1의 확률이니까 한 10명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 근데 그러면 로또는 그럼 그 당첨자가 왜 안 나오는데? 이 확률이 800명분의 1이에요? 아니지. 걔들 몇억 분의 1이거든. 몇억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무슨 음모론 같은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즉, 확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여하튼 뭐. 자, 10억 방문 확률이 800명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린 1,000원을 기꺼이 지불해. 어. 그러면서, 이걸 기대가치랑 따져보면 얼마예요? 12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또를 한번 살 때마다 얼마를 날리는 거야? 880원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가치 120원짜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그거 산단 말이야.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야? 효용의 근거에서 의사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1,000원이 갖고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있잖아요. 1,000원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냥 지폐 1,000원이 있고 얘가 로또로 바뀌었을 때 그 로또 1,000원이 있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만족감이 더 커. 그 효용이 크단 말이에요. 이거 당첨될 것에 대한 꿈, 기대, 내가 이거 당첨되면 10억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상. 이 상상들은 일종의 나한테 뭐야? 주관적 만족감이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1,000원짜리 갖고 있는, 걔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단 1,000원을 불과하지만은 로또 한 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대 효용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야. 이 설명이 가능하잖아. 뭘로? 뭘로? 기존 경제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이런 이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경제적 장면에서. 그런데 얘들이 설명 못하는 게 있어. 자, 일단 뭐 이렇게 expected value와 그 다음에 utility가 뭐가 다른지, expected utility가 뭐가 다른지, 그건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되게 정직하잖아.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마다 Y가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용은 그렇지 않지. 주관적 만족감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되게 고팠어? 항상 이런 사례 많이 들죠? 처음에 밥 한 숟갈을 먹었어? 진짜 맛있잖아. 두 숟갈? 두 번째 숟갈은 아까보다는 좀 덜 맛있지. 세 번째는 점점 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효용은 어떻게 돼요? 총 효용은 증가는 해. 매번 먹을 때마다 증가는 하지, 총 효용은. 근데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위 하나를 소비했을 때, 한 단위를 소비했을 때 생기는 그 뭔가야. 아웃컴이야. 그거 우리는 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지널. 단위 한 단위야? 그러니까 총 효용은 증가하죠. 근데 뭐야? 한계 효용은 점점 감소하지. 첫 번째 숟가락이 갖고 있는 그것과 두 번째 단위에서의 그 효용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대 효용의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어, 여러분들 경제학 개론, 네, 첫 장을 이렇게 단 10분 만에 익히신 거야. 이게 다야. 자, 그러면 기대 효용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측면을 반영을 못해요. 어떤 측면? 선호도 역전이라는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건 알레의 역설이라는 건데 A라는 게임이 있어요. A라는 게임은 60억에 당첨될 확률이 61%예요. B라는 게임은 50억에 당첨될 확률이 63%야. 자, 여러분들 어떤 게임 하실래? A 하실래? B 하실래? 나는 A 하겠어요? B 하겠어요? 너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A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A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자, 그러면 이번에 C하고 D가 있어? C는 뭐냐? 60억의 당첨 확률이 98%야. D는 뭐냐면 50억의 당첨 확률이 100%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게임 하실래? S없이 2%에 한번 걸려볼래요? 두렵잖아. 어디로 가? D로 가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앞에서 B를 하시고, 뒤에서 C를 하셔도 괜찮고, 앞에서 뭐 A를 하시고, 뭐 C를 하셔도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에서 A, B가 있을 때는 뭘 택해요? A 택해. 근데 C, D가 있을 때는 뭘 택해요? D를 택한단 말이야. 이게 대표적인 선호도 역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자, A에서 B에서의 확률 차이 얼마예요? 2%포인트죠. C하고 D의 확률 차이는 얼마예요? 역시 2%포인트예요.
확률 차이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A에서 뭘 택했던 사람들, AB에서 A를 택한 사람은요, CD에서 뭘 택할지 이게 그대로 선호도가 이행이 된 거예요. C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98 빼기 61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증가하냐, 확률이? 37% 증가했죠. 그쵸? 그렇잖아. B도 37% 증가한 거야. D로 갈 때. 그러니까 똑같이 37% 증가한 게임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뭘로 가야 돼? A를 선택하면 C로 가는 것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C로 안 가잖아. 어디로 가요? D로 간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선호가 역전된 거예요. 선호가 역전된 거야. 왜? B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D하고 똑같은 거거든. 좀 확률 차이 보세요. 똑같잖아. 그러면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뭐가 설명을 못해? 기대 효용도 이걸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기대 효용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팩 장면이 있고 손실 장면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는 뭐야? 손실은 이득보다 훨씬 더 커 보여. 손실은 이득보다 훨씬 더 커 보여. 이걸 우리는 간과를 해. 어디에서? 기존 경작 모형에서. 기존 경작 모형에서는 이걸 간과한단 말이에요. 행동 경제적 인간은요, 논리 연산자가 아니에요. A보다 B보다, B보다 A가 크죠? 또 뭐야? C보다 B가 커? 그러면 A하고 C가 있을 때는 뭘 선택해야 돼요? A 선택하는 게 이게 정상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인간은 안 그래. 논리 연산자가 아니거든요. 즉 이행성,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아. 선호가 역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선호가 역전되는 현상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야? 어, 이 이론이 필요하잖아. 그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에이머스 트버스키, 아머스 트버스키, 데니얼 커너먼. 이분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은 누구야? 허버트 사이먼. 이분은 이제 기본 가정을 좀 달리 말씀하신 분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론적 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트버스키와 카너먼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잘 반영된 모형이 필요했겠죠. 그 모형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형이 어떤 모형?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모형인데, 자, 그 모형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가장 유명한 프레임이라는 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최인철 교수님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시기 전에 그 행동 경제학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돈 버는 심리, 돈 세는 심리. 행동 경제학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한때 되게 행동 경제에 꽂히셨던 분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 책은 그렇게 성공적인 책은 못 됐어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 여러분 다 모르셨잖아. 저만 알고 있었지. 근데 책은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발견하셨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사람들은 그것을 이득으로 보느냐, 손실로 보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가에 따라서 판단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인생도 이런 프레이밍의 영향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또 아주 잘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하신 게 뭐예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이지의 프레임이란 책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대박이 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프레임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행동 경제학적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워낙 유명한 개념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당시만 해도요. 197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아시아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시겠죠? 얘들이 뭐 꼭 실험을 해도 이런 실험을 했어. 그때는 이 애들 완전 진짜 그 저기 지들은 아주 뭐 이렇게 그레이트 아메리카고 나머지는 다 그지 같은 애들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나 봐. 아시아 뭐 질병 얘기 요즘은 이런 실험 못 만들죠.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옛날만 그때만 해도요. 막 이런 실험들이 횡행했어. 어, 요 실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시아 질병 문제예요. 아시아 질병이야. 이름 자체가 그래. 워낙 유명한 그 실험이니까 보여드릴게. 자, 프로그램 A. 일단 어떤 이상한 질병이 발생했어. 600명이 죽는데. 근데 미국에서, 미국은 역시 뭐야? 애들은 전 세계를 살리는 놈들이야. 이제 아시아의 질병이 벌어졌지만 미국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뭘 개발했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A는 뭐냐면 200명 살릴 수 있어. B는 뭐냐? 3분의 1 확률로 600명을 구하고 3분의 2 확률로 다 죽어. 이때 뭘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200명을 그래도 무조건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낫지. 라고 여기서는 이득 프레임을 많이 선택을 해요. 두 번째요. 프로그램 A. 400명이 무조건 죽어. 무조건 400명 죽을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B.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고 3분의 1 확률로 600명이 죽어. 그럼 사람들 뭘 택해요?
다 죽이는 것보다 일단 모험하죠. 야, 3분의 1 확률로 600명 다 살릴 때문에 야, 그게 하는 거 맞지 않니? 사람들 어디로 가요? 이번엔 또 B로 가.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A, B나 밑에 있는 A, B나 어떤 거예요? 동일한 게임이야.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야. 근데 어떤 때는 뭘로 가? 어떤 때는 A로 가고 어떤 때는 B로 가더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바로 프레임이야. 이걸 생존 프레임을 얘기하느냐, 사망 프레임을 얘기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 너무 달라지지 않니? 너무 달라지잖아.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의사들도 똑같다니까? 이걸 일반인들도 이렇게 판단 내리지만은 의사라고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의사들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에요. 1년 이상 생존 확률이 68%야. 1년 내에 사망 확률이 32%야. 이건 사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서술이야. 근데 동일한 서술을 프레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택해요? 1년 이상 생존 확률이 68% 이렇게 제시됐을 때 그럴 때 수술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요? 아까 선호도 역전 현상. 우리가 아까 A를 선택했으면 그대로 A로 가야 되지만 생존 프레임에서는 A인데 사망 프레임에서는 B란 말이야. 같은 서술인데, 예. 같은 내용인데 서술만 달리했을 뿐인데 프레임만 달리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지. 그 바로 뭐예요? 획득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손실에서 의사결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직선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기대 효용 곡선처럼 그럼 곡선일까? 곡선은 맞겠지. 근데 뭐야? 곡선이 이득에서의 곡선과 손실에서의 곡선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야. 기대 효용은요, 이득이든 손실이든 그 효용이 체감하는 것은 또 동일해요. 동일한 기울기야. 하지만은 이건 뭔가 좀 다르겠지. 왜? 사람들은 손실이 너무 싫어서 뭐 하고 있어? 위험을 선호하잖아. 어, 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뭐가 필요하지 않겠니? 뭐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자, 프레임은 사실은 우리가 UX나 UI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아, 뭐 이렇게 갤럭시하고 아이패드 똑같아 보이지만은 여하튼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뭐요? 어떤 셔츠 같은 걸 보여줘. 이 셔츠에 뭐야? 얼마를 주고 이거 셔츠 살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을 둘 때와 애플의 아이폰을 둘 때예요. 애플의 아이폰의 프레임에 둘 때 사람들은 어떠냐면 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요. 그냥 앱등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야. 랩탑이니까 그 애플의 그 맥북 있잖아. 맥북에 보여주는 것과 갤럭시 뭐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의 판단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셔츠인데 어디에? 저기 왠지 좋은데 보여주면 비싼데 보여주면 더 좋아 보여.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서 하는 것과 집에서 대충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좀 다를 수 있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런 가정들, 사람에 대한 기본 가정은 어떤 가정? 이런 가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카라만 교수가 유대인이에요. 토마스도 유대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동 경쟁 이런 났을 때 70년대 이때 미국에서 좋게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참전 용사가 돼. 물론 실제 배틀필드에 나가진 않으셨어. 텔아비브 대학 이런 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전투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름 또 전쟁 전문가야. 이분들이 만드신 전쟁에 있어서의 또 핵심 개념이 있는데 전투를 잘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현재도 쓰고 있어요.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 인지심리학자잖아. 이분들이 만든 개념은 지금도 아주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걸? 어디에? 뭐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뭐 이럴 때 기획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 써. 그 개념이 뭐냐면 매직 3라는 개념이에요. 마법의 3, 마법의 숫자 3, 뭐 이런 거. 매직 3가 누가 만든 개념이냐면 카나먼과 토버스가 만든 개념이에요. 왜? 잘 생각해봐요. 전투하러 나가죠? 그러면 전투하러 나갈 때 브리핑 할 거 아니야. 야, 이번 전투는 말이야, 뭐가 중요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전달하겠죠.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야. 인지심리학자로 말씀드렸죠. 근데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전투에 참여한 전투원들은 어때야 돼? 이 병사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전투 현장에서 그걸 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한테 수없이 많은 정보가 여기저기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다 판단해서 어떻게 해? 막 전달할 거 아니야. 그럼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오버로드, 과부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이걸 이제 이 두 분은 간파하셨어. 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돼.
네가 지휘관 니한테 많은 정보가 오더라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일종의 조그만한 칠판 같은 거예요. 판사할 수 있는 칠판인데 그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전투 현장 가면은 막 판에 막 쓰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게 아니라 목에 걸 수 있게끔 작은 판을 만드셨어. 이 작은 판의 특성이 뭐냐면 세 줄 이상 못 써. 세 줄 이상 못 써요. 판이 작으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단 세 가지, 중요한 거 세 가지로 막 요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 틀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전투에서 꽤 좋은 전투력을 발휘하게 만든 이분들은 사실은 그 설상 전문가이기도 해요. 아, 아무튼 뭐 그 인지심리학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인지심리학을 사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 전쟁 말고요. 카라만이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여기 있는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It must have been right 1941 or 41년인가 42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야. Jews were required to wear the Star of David. 그러니까 너 다윗의 별이라는 걸 늘 차고 다녔어야 됐고 뭐 그 시절. 그래서 누가 있어?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저기 여기 SS 요원이 있지. 저먼 솔저가 와. SS 솔저야. 얘들 누구야? 나치 친위대야. 나치 친위대. 그래서 그 시간 넘어서 돌아다니는 뭐야? 유대인들 다 쏴 죽여. 근데 얘가 그때 카나만이 어릴 때죠. 어릴 때 뭐 그냥 시간을 넘겨서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걸렸어. 누구한테? SS. 나치 친위대한테. 근데 걸리면 뭐야? 사망이야. 근데 갑자기 이 친위대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안 뜨래.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옷만 살짝 벗겨봤어도 다이세 벨이 있었을 거고 나는 죽었어. 근데 뭐야? 그럼 안 뜨라는 거야. 그 심지어는 가면서 뭐도 줘? 뭐 돈도 줘. 뭐 이렇게 자기 아들 막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병사는 나한테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이분의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계기야. 왜? 그게 만약에 이 솔저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 검문하는 것처럼 야 너 유대인 맞니? 뭐 제대로 체크하고 검문하고 만약 이걸 했어 봐봐. 어떻게 됐을까? 나는 죽었지.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야? 휴리스틱이지. 시스템 원이야. 외모만 보고 뭐야? 제 유대인 아닐 거야. 나 뭐야?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내 자식이 떠올라. 내 자식과 비슷한 나이. 이게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시스템 원이 순식간에 작동을 하면서 시스템 2를 쓸 여지를 사라지게 만든 거죠. 원만 쓰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분은 살아남으신 거지. 그게 이분이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그 계기예요. 그리고 이 일화를 언제 얘기하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rationality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뭐야? 인간은 bounded rationality야. bounded라고 하는 bounded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으로 번역되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bounded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통통 튄다는 거지. 튀는 것도 바운디드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운드 통통 튀는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 말씀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 합리적으로 노력하지만은 자원의 제한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합리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 아,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투 시스템을 얘기하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얘기하는데 인지심리학자니까 모두에게 우리가 시스템 1을 쓴다는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미 지각된 정보가 가지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시스템 1을 쓰는 거죠.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시스템 2를 쓰는 거죠. 그럼 판단 전 작업이 있을 거 아니야. 판단 전에 인지적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라 불러? 걔가 퍼셉션이에요. 걔가 인식이야, 인식. 인식. 인식이라는 건 뭐라고? 인식은 아까 우리 그 데아나리를 책에서도 인식이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큰 원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퍼셉션이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과 의사결정을 낼 때 뭘 쓰는 거야? 원과 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퍼셉션과 시스템 원은 유사한 점이 많아. 프로세스상. 왜?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든. 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원과 투로 나뉘어지면서 판단 의사결정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카나만이 얘기한 Maps of Bounded Rationality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Bounded Rationality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 2만 쓰고 있다면, 리즈닝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야? Bounded Rationality라는 그걸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전에는 다 뭐라고 생각했어?
시스템 1조차도 뭐예요? 얘는 퍼셉션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스템 1은 퍼셉션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돼서 우리가 판단과 의사결정할 때 이걸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레셔널리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닌 거지. 원 가지고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바운디드 레셔널리티인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과 투는 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원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원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야? 휴리스틱이에요, 휴리스틱. 그럼 투는 뭐예요? 투는 리즈닝,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따른 그런 논리적 의사결정 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휴리스틱과 또 이런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구분해 봤을 때 카너만이 주장했던 말은 주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시스템 1은 뭐야? 얘는 약간 천덕꾸러기야.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리고 뭐야? 얘가 아주 휴리스틱 쓰니까 에러가 자꾸 떠. 에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 제어할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걔가 누구의 역할이야? 걔가 투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의 행동경제학자의 창시자로서 이분이 믿었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원이 갖고 있는 에러를 뭐가 투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행동경제학은 그 10년대 얘기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현대 행동경제학은 아까 우리가 낸 에러도 봤듯이 시스템 1이 갖고 있는 에러도 있지만 한계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시스템 1이 워낙 빠르고 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지 않고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만이 이제 노벨 프라이즈 렉처라고 노벨상을 받고 나서 노벨 프라이즈 렉처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고 나면 할리먼에서 강의를 하시잖아. 쭉 이제 사람도 모아놓고 나서 자기 이론을 쭉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림이에요. 그때 등장했던. 되게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맨 왼쪽에 있는 선분이 5cm야. 맨 왼쪽에 있는 선분이 5cm예요. 자, 전체 평균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뭐 얘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뭐야? 대략 비슷하네요. 평균 얼마? 평균 5cm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맨 왼쪽에 있는 성분이 5cm예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묻는 거야.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한 번에 보지만은 그때 당시에 보여줄 때는 성분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여줬을 때 얘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다 더할 때 뭐야? 사람들은 이걸 5를 하고 그다음 뭐야? 뭐 4, 그다음 3,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쉬운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 두 번째 질문. 평균이 있고 더하는 게 있어. 평균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더하는 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평균은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개념이야. 그럼 어디다 시간을 많이 써야 돼? 평균이죠. 우리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왜? 평균은 뭐야? 뻔히고 5cm네. 순식간에 다 그래. 더하는 건 뭐예요? 일일이 세고 있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게 바로 니들이 판단과 의사결정할 때 뭘 쓰기 때문에 그래? 원과 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평균 낼 때는 뭐 써? 원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처리하잖아. 근데 투를 쓸 때는 어때? 투를 쓸 때는 그렇지 않잖아. 다 더하고 있잖아. 그 더할 때는 투를 쓰고 평균은 원을 쓰는 거야. 그 원이 어때? 빠르잖아. 근데 그게 쉬운 문제였어? 아니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도 우리는 원을 쓰게 되면 이건 되게 패스트한 거야. 어때요? 그럴듯하지? 그렇잖아.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셨단 말이야. 자, 인간이 갖고 있는 휴리스틱은 그럼 인간이 자꾸 왜 이 휴리스틱을 쓰게 되느냐? 뭐 때문에? 인간에게 충분하지 못한 건 두 가지예요. 시간과 자원이야. 근데 우리가 완벽한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쓸 수 없게끔 태어난 거야. 그렇게 거기다 막 판다고 의사결정하는데 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거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식당의 모든 메뉴를 다 검토한다고 생각을 해봐. 미친 거 아니에요? 밥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원이 필요한가 이런 판단을 낼 때는 원 뭐야? 야 오늘 같은 날 짬뽕 땡기지 않냐? 그냥 한 방에 처리하는 거. 요게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매번 식당의 메뉴들을 다 일일이 시스템 2로 따져고 이런 게 아니라 얘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휴리스틱이 필요한 거야, 휴리스틱은. 그래서 휴리스틱이 탄생한 거예요. 휴리스틱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동그라미에 뭐 주름 이런 거 아니잖아. 이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노인의 얼굴, 뭐 이런 거 떠온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건. 그러니까
휴리스틱의 특성은 뭐냐면 최소한의 정보로 이 안에 정보는 진짜 최소한으로 돼 있잖아. 이 여기서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거지. 그 퍼셉션이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이게 그 정보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휴리스틱적 판단은요, 정보가 많을 필요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AI가 학습을 해. AI가 이걸 보고 얘가 뭐 노인의 얼굴이다 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AI를 만들어야 돼. 어떨 것 같으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얘들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필요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휴리스틱 덕분에. 네, 휴리스틱 덕분이에요. 근데 이 휴리스틱이 늘 장점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러가 많거든. 얘가 에러가 많어. 잘 봐요. 구조 A야. 여기서 구조 A는 뭐냐면 그맨 위에 있는 것에서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무조건 하나 통과하고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나올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구조비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뭐 쭉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각 줄에 있는 거 하나씩 통과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 두 구조 중에 어느 구조에 더 많은 통로가 있냐? 라고 하면은 A가 훨씬 많을 것 같아. 그렇잖아. 많아 보이잖아. B는 뭐야? 그렇게 안 많아 보이지. 근데 이건 휴리스틱 에러예요. 한눈에 딱 봤을 때는 에러가 떠. 뭐 A가 더 많아요? 라고 에러가 뜨죠. 근데 이걸 2로 분석해 볼까? 어떻게 돼요? 왼 위에 몇 개예요? 8개죠. 8 곱하기 3이죠. 8의 3승이야. 이거 얼마야? 8의 3승은 512예요. 그럼 이건 얼마야? 2의 몇 승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2의 9승이야. 2의 9승 얼마야? 512예요. 얘 둘은 사실 똑같아. 똑같은데 B보다는 A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 경로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 뭐 때문에? 이게 휴리스틱의 에러라니까? 이게 휴리스틱의 에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의 특성은 뭐냐면 이런 편향이나 에러에 취약해. 순식간에 우리는 판단을 내는 그런 어떤 그 특성도 있지만 이 특성이 늘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특히나 뭐 할 때?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이런 휴리스틱이 갖고 있는 에러. 이 에러가 심각하거든. 카나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야, 투로 제어해야 되거든. 투로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 고의 내용이야, 고네요. 휴리스틱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부의 감각에서도 관련된 내용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다. 뭐야? 과신한다. 과신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게 되기 쉽기 때문에. 과신하다 보니까 뭐야? 뭐 어디에 앵커링이 돼요? 내 첫 번째 first instinct에 앵커링이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딱 들으면 그게 앵커링이 돼. 앵커링이 거기서만 이루어져요? 아니잖아. 뭐 셀프 허딩이라고 하는 나의 과거 경험, 과거 의사결정 여기에 또 앵커링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뭐야? 이런 수특이 너무 의존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과 의사결정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운 어떤 셀프 허딩 우리가 아까 학습했던 그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라면 우리가 과거로 학습했던 것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죠.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과연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대로 또 기억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카라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의 맨 마지막 챕터에서 얘기했던 Remembering Self와 Experience Self라는 개념이야. 아, 우리는 그 경험한 걸 그대로 우리가 인출하지 않아요. 경험한 것에 또 뭐야? 또 거기서 또 기억하는 자가 또 따로 있거든. 이 셀프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학습을 하고 계속 쌓여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은 기계야. 기계 학습이 이게 가능하지. 더 나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야. 더 많은 학습이, 더 많은 경험이 만들어내. 인간은 뭐야? 인간 안타깝게도 셀프가 두 가지거든. 내가 경험한 경험자와 그걸 현 시점에서 내가 기억하는 기억자가 따로 있어. 근데 기억자가 너무 세. 이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야, 시스템 1 너무 믿지 마. 네 경험 너무 믿지 마. 누구의 입장? 카나만의 입장.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야. 그 판단과 의사결정은 뭐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뭔가를 해. 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한 거야? 미래의 나를 위한 거야. 근데 미래의 나는 어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 불확실한 것에 확실한 게 존재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잖아. 그래서 이게 달러스 앤 센스에서 뭘 강조해요? 우리가 expectation, 미래를 자꾸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때?
프레젠트 셀프와 퓨처 셀프, 미래 자아까지 연결되고 있잖아. 자꾸 그래 하잖아. 근데 그 연관성, 컨티뉴이티가 깨져 있어. 미래 자아가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미래 자아는 돈 많이 모으고 이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한다니까, 이렇게 상상한다니까. 그 상상이 잘못된 거야. 얘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게 에리얼리가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티뉴이티 이어주면은 이 에러 줄일 수 있다. 라고 에리얼리가 얘기했잖아. 그쵸? 우리는 미래는 되게 불확실하단 말이야. 불확실한 미래에 그러면 현재 확실한 건 뭐예요? money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유,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게 달러스 앤 센스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맥락이 있었잖아. 나중에 그 맥락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하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 현재 확실한 것에 현재 확실한 것에 너무 과대평가해.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너무 많이 생각해. 그 바로 뭐예요? 확실한 돈이지, 머니지.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나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러면 뭐 해야 돼?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불확실한 기제들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불확실한 거 확실하고 착각하는 현상은 이게 the illusion of validity예요. 내가 쓰고 있는 거,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판단하는 방식이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the illusion of validity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경제학적 그 개념에서 얘기하는 바와 지금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모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프로스펙트 티어리예요. 프로스펙트 티어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야. 뭐예요? 뭐야? 이쪽이 더 기울기 가파르죠. 그러니까 체감하는 건 맞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민감도 체감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감도는 단위 하나를 소비할 때마다 하나 그러니까 한 개라고 했을 때 마지널 하나를 소비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유틸리티는 줄어든다. 그쵸? 그게 뭐라고 했어? 한교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한교 효용 체감 법칙이니까 총 효용은 증가하지만은 한교 효용 감소하는 단위당 효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만큼에서 요만큼 컸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그쵸. 요걸 보여주는 게 뭐야? 기존 경제야. 마찬가지로 행동 경제에서 이걸 가정해요. 이거 뭐라 불러? 얘가 민감도 체감성이야. 민감도는 체감하거든. 근데 뭐에 따라 달라? 손실이냐, 이득 구간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 이득 구간에서 체감과 손실 구간의 체감성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거 뭐라 불러? 얘를 손실 회피, 로스 버전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중고점. 우리가 어디를 중고에 두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거점 의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뭐그 많이 들은 에리얼도 그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펜을 하나 사. 펜이 얼마야? 3,000원짜리 펜이야. 근데 옆에 가게 가잖아. 2,000원 한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대. 근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 어때요? 걸어가. 3,000원을 1,000원 살 수 있으면 걸어간단 말이야. 근데 저기 뭐 노트북을 사. 이게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근데 좀 한 10분 걸어가면 2,000원 깎아준대. 2차로 깎아준대. 99만 8천 원을 판대. 갈래? 안 간단 말이야. 야, 뚝치 2천 원의 이득인데. 가지 왜 안 가니? 너 이상한 놈 아니니? 그걸 이상한 놈을 설명을 못 하죠. 물론은. 기존 경제학에서는. 하지만 뭐야? 이 행동 경제학의 프로스펙트 요리는 중거점 의존성, 그 중거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다르거든. 이라고 하는 중거점 의존성을 이걸 설명을 해줘요. 이건 프로스펙트 요리 이렇게 세 가지예요. 민감도 체감성, 그다음 뭐야? 손실의 피, 그다음에 중거점 의존성이야. 중거 의존성. 이 세 가지를 요 그래프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제목이 프로스펙트 티오리냐? 전망 이론이냐? 원래 제목을 뭘로 달라고 하셨냐면 이 두 분이 야 이것은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거잖아. 손실 구간의 가치와 이득 구간의 가치를 인간은 다르게 해석하더라. 똑같이 뭐 10달러 이득이고 10달러 손실이고 이것을 인간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더라. 10달러 손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더라. 이거 뭐라고 불러? 야 이건 가치를 달리 인식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가치론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밸류 티어리를 하려고 하셨어. 문제는 뭐냐면 밸류 이론이 너무 많은 거야. 기존에. 야, 그러면 이름 뭘로 짓지? 야, 그 어쨌든 경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는 건 뭐야? 미래에 있는 거잖아. 그럼 퓨처, 뭐 프로스펙티브, 야, 이런 거 좀 쓰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즉흥적으로 나온 개념이 프로스펙트, 전망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전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원래 쓰던 건 밸류였는데 밸류가 그전에 선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쓰신 거야. 이건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이분들을 정말 대가로 만들어준 그 논문을 우리는 안 볼 수가 없잖아.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judgment under uncertainty예요.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이야. 인간은 이 미래는 불확실하잖아. 이런 미래는 불확실할 때 뭘 쓰고 있어? 이런 기제를 쓰고 있다니까 희한하게도. 근데 그 기제가 뭐야? 프리딕터블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은 에러를 체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 체계적 오류라는 것을 이때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셔. 물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이론으로 더 많이 보강이 돼 있지만 최초에는 이 세 가지야. 이게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올라가요. 사이언스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었어. 사이언스에 어떤 내용이 올라가요? 요 Judgment on the Uncertainty, First Against Bias라는 바이어시스라는 이 논문이고 거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그 휴스틱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representative, 두 번째가 availability, 세 번째가 anchoring and adjustment. 여기서는 adjustment and anchoring인데 나중에는 anchoring만 adjustment로 이름을 좀 바꾸세요. 여하튼 뭐 그 내용이야. 자, representative는 뭐냐? representativeness라는 게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건데 대표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 어? 라고 하면 대표성은 뭐야? 뭐 심리학 이런 게 좀 대표성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물론 저를 표현하는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기가 막히게 맥주를 잘 따라. 하이볼을 진짜 잘 만들거든. 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어. 뭐만 봐. 아, 저 사람 심리학자. 맨날 심리학만 얘기하는 사람. 심리학에는 다른 데 관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레프레젠테티브니스, 대표성만 보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대상한테도, 처음 보는 대상한테도 대표성을 수치권 인식하자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 의사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린다 케이스 사실은 뭐이 논문에 나온 건 아니고 그 후에 논문에 나왔지만 린다는 31세 활달하고 영리한 독신 여성이야. 철학을 전공했어. 학생 시절에는 사회정의와 처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반핵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린다에 관련된 진술. 지금 현재 린다예요. 과거의 린다는 이랬단 말이야. 현재 린다는 뭐 하고 있을까요? A. 초등학교 교사다. B. 은행원이다. C.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다. D. 은행원이고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에 적극적인 은행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순서를 먹이는 거예요. A, B, C, D. 가능성이 제일 큰 거. 일단 뭐야? 일단 C가 제일 크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 음, 그쵸. C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 뭘까? 초등학생? 왠지 아닐 것 같고. 그다음 D. 어, 이 정도 할 거니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 초등학생도 있고. 그 다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전형적인 뭐야? 전형적인 에러죠. 어떤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으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쵸?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A and B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조건 뭐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의 크기보다 A면서 B는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예요? B하고 D는 역전이 돼서는 안 돼. B하고 D는 절대 역전이 돼서는 안 돼요. 뭐는 항상 높아야 돼요? D보다 B는, 아이고, D보다 B는 항상 높아야 돼. 왜? 마치 이런 거거든. A면서 B거든, 사실은. 은행원이면서 여성운동에 적극적이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않지. 뭐가 더 커 보여? D가 더 커 보여. 왜? 이걸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대표성이 돼요? 여성운동의 적극적, 반전운동, 뭐 이런 거. 요게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A가 대학원생이에요? 이 사람은 전공이 9개야? 그 중에 뭘 할까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택할까요? 사람들은 현재 대학에서 모집 순위로 결정하겠지. 경영학 사람들 많이 뽑잖아. 선도가 많이 뽑잖아. 그다음 뭐야? 사회복지학 좀 덜 뽑죠. 그렇잖아. 이렇게 아마도 이걸 판단하러 가면 뭐예요? 얘가 아마 뭐야 현재 어? 모집 요강에 따라서 그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T5대로 아마 평가할 거야. 그쵸? 그런데 만약에 A의 고3 시절 성격을 묘사해 줍니다. 이 A가 어떤 애냐면 창의성은 부족하지만 매우 똑똑해. 질서정연하고 명료해. 세부 상황들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 깔끔하고 정돈된 체계를 좋아해. 글은 다소 지루하지만 기계적이야. 가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만한 번뜩이는 상상력을 발휘해 재밌을 때도 있어. 윤리기전을 욕구가 강해. 타인의 동정이나 공감 잘 못해. 함께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 자기 도덕성이 강해.
라고 한다면 아까 만약에 사회복지학과 도서관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학을 사실 인구가 저기 더 많아. 사회복지학을 더 높게 평가를 해. 근데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왠지 사회복지는 절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저효를 무시하고 깡무시하고 뭐만 생각해요? 요 특성 중에서 뭐가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에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해. 이걸 뭐라 불러? 얘가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펄스 매우 소심해요? 부끄럼 잘 타? 남에게 도움 잘 되는 편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세상사에 관심 없어? 원하고 깔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해. 자, 이 사람이 농부겠니? 비행기 이런 거. 자, 이러면 왠지 어떤 사람? 딱 도서관 사사 아니에요? 어? 이 느낌 딱 오잖아.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 사사다. 이렇게 판단 낸단 말이야. 근데 도서관 사사가 인구 대비 얼마나 적은 줄 아세요? 차라리 농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농부가 돼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읽자마자 뭐가 떠올라?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이에 따라 판단 내리더라. 두 번째, availability heuristic은 뭐냐면 유용성 휴리스틱이에요. 가용성 휴리스틱, 유용성 이렇게 부르는데 가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용성. 가용성이라는 것은 쓰기 쉽다는 거잖아. 쓰기 용이하다는 거야. 그게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성은 달라요? 대표성은 그것을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속성 하나고 가용성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 하나. 그게 가용성이에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 자,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거. 쉽게 떠오르는 거. K로 시작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K가 세 번째 글자인 단어가 더 많을까요? 라고 하면은 K로 시작되는 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죠. 뭐,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로 시작하는 거 뭐야? kill. 뭐 이런 거. 쭉 얘기한단 말이야. K가 세 번째야. 떠올라 안 떠올라요? 쉽지 않잖아. 쉽지 않잖아. 뭐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하죠. 실제 단어를 찾아보면 어때요? 이가 훨씬 더 많아. 몇 배가 더 많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 우리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그렇지. 뭐, knowledge 뭐 이런 표현들. 아무튼, 이게 훨씬 더 많아. 자, 두 번째 뭐야? ing로 끝나는 단어가 많은가요? 아니면 뭐, and, 뭐로 끝나는 단어가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ing는 뭐예요? 야, 이거 동명사. 무지하게 많잖아. 무지하게 많잖아. 이거 ing 맞다 그런단 말이야. 이게 더 많다. n으로, 두 번째 n으로 끝나는 거? 이건 좀 모르겠는데요? 얘가 더 많다고 생각해. 아시다시피 이건 뭐예요? 얘가 얘를 더 포함하는 관계죠. 얘가 더 커, 뭐보다. 이거 포괄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 더 많은 거거든. 얘는 근데 뭐야? 얘는 availability가 떨어지는 거야. 가용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친숙한 영역을 쉽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얘 먼저 떠오르는 거, 얘를 기각을 못 해. 얘를 기각을 못 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달라스 앤 센스에서도 뭐 나와요? 너 네 자신 너무 믿잖아. 왜? 친숙하고 잘 떠오르거든. 걔가 앵커링이 딱 떠버려. 그래서 다른 걸 기각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1번이에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야? 야, 이러면 3차 세계대전이고 지구 멸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겠니? 없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2예요. 2번 시나리오.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핵전쟁 의도가 없었어. 근데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제3국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면 핵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뭐라고 그래? 야, 이거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시나리오 A, 1번은 2번은 포괄하고 있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는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가능성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나리오 1번에는. 그렇잖아. 2번을 포함한 다른 가능성도 다 포함한 게 1번이야. 하지만 1번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 2번은 없다고 생각해. 이거 바로 뭐예요? 얘가 availability heuristic이에요. 이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아이를 맡겨야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A하고 B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한테 A를 맡겨요? 맡기는 게 좋을까? 평균 소득, 평균 뭐 이래? 친밀한 관계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쭉 읽어보고 사람들 뭘 판단하냐? 뭐라고 생각해? B라고 생각해요. 일단 애 키우려면 돈 많아야 되잖아. 아이하고 친밀해야 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맡기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또 뭐야? 또 B야. 왜요? 왜? 왜 위험하잖아. 자진 출장. 건강상 문제도 있잖아. 좀 위험해. 사실은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전혀 상반된 질문이야. 그러니까 같은 답이 나오면 채택되는 질문이야. 근데 같은 답을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 때문에? availability heuristic 때문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고 그걸로 판단 내리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선호 역전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선호 역전 수준이 아니잖아. 같은 답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 같은 답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휴스틱의 역할이에요. 휴스틱의 역할이야. 근데 앵커링 앤 어저스팅이에요.
아까 비슷한 사례 많이 나왔죠? 앵커링 앤 어저스팅 특성은 뭐예요? 앵커링 앤 조정의 특성은 처음에 의미 없는 거. 의미 있는 숫자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치죠. 의미 있는 숫자는 뭐예요? 가격표. 근데 가격표에서 처음에 뭐 100만 원. 근데 할인해가지고 10만 원 이러면 되게 세 보이잖아. 처음에 10만 원 이렇게 가격표 다는 것보다 처음에 앵커링이 어디 있었어? 100만 원에 있었으니까 이건 되게 이건 득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앵커링. 그건 의미 있죠. 왜? 옷을 살 때 가격은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 진짜 의미 없는 게 뭐예요? 3번 같은 거지. 3번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가 뭐예요? 저는 33이거든요. 그러면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야? 라고 뭐야? 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 앞뒤의 문제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하고 지금 판단해? 33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대략 한 20% 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웃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어디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앵커링 휴리스틱이에요. 보시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4, 8까지 곱해봐.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이때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8, 7, 6 곱해봐. 답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 이럴 때 사람들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대략 512 정도 얘기해. 이 답은 얼마라고 얘기할까? 이때는 2250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답은 얼마예요? 진짜 답은 4만이야. 놀랍죠? 예, 해보시면 알아. 예, 예. 앵커링과 어저스팅에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달라스 앤 센스에 나오죠. 이 책이 나오잖아. 언제 취약해?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를 때. 가치를 모를 때 던져주는 거 이거 취약하다고. 그래서 잡스가 야 999불 딱 던져줘. 우리 가치 몰랐잖아. 그때 뭐예요? 여기에 이거 좀 할인해서 사면 얼마 정도 살 수 있겠다. 머릿속에 뭔가 생각했겠지.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아니거든. 야, 깜짝 놀랄 가격 499불. 여기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 맛이 갔다고. 그 사례들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대상한테 이 앵커링이 너무 세게 작동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세상에 최초로 나온 아이패드가 아니었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었고 이미 알고 있던 대상이었던 생각해봐요. 앵커링과 어저스팅이 그때도 휴스틱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때는 아니었겠지. 아니었겠지. 예. 행동능작은 사실 이 개념이에요. 또 제가 74년 논문, 그 사이언스의 그 유명한 논문, 그쵸? Judgment Under Uncertainty라고 하는, 뭐 지금 구글 스칼라에 검색하면 무려 한 5만 6천 건 이상 인용이 된 정말 기념비적 논문이에요. 그 기념비적 논문을 에서 나온 세 가지 representativeness, availability, anchoring and adjusting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휴리스틱을 소개해 드렸어. 인간은 뭐야? 인간은 이런 가정하에 이 불확실성에서 이런 어떤 휴리스틱을 쓰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다는 아니었지. 그 뒤로 많은 학자들이 뭘 개발했어요? 수없이 많은 이런 휴리스틱이 있어요. 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까 리사 탈러는 어떤 거? 뭐 하신 분이에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인다우먼트 이펙트 어디 있어요? 인다우먼트 이펙트 어딘가 있겠지? 뭐 어딘가 멘탈 어카운팅. 뭐 인다우먼트 어딘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여하튼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휴리스틱을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판단 의사결정을 도대체 뭐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카너만의 입장은 뭐라고요? 시스템 2가 원을 컨트롤해줘야 돼, 통제해야 돼. 그 시스템 2의 영역 내에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컨트롤해주면 어때? 비록 좀 느리더라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게 하는 방식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더 좋은 판단과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느리게 판단하는 거, 좀 더 느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실험들이야. 이 CRT라는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거야. 야구 방망이 있고 야구 공이 있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달러 10센트예요.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우리 1,100원이라고 얘기합시다. 야구하고 야구 방망이 다 더하면 1,100원이야. 근데 그 방망이가 공보다 1,000원 더 비싸. 그러면 공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두 개 더해서 1,100원이에요? 두 개 더해서 1,100원이야? 방망이는 공보다 1,000원이 더 비싸. 그러면 공 얼마니? 공 얼마니? 사람들 뭐라고 그래? 100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틀렸지. 얼마예요? 50원이지.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공이 100원이면 1,000원 더 비싼 방망이는 얼마야? 1,100원이겠지. 다 더하면 얼마야? 1,200원이잖아. 그러니까 공이 얼마 해야 돼? 50원이 해야 되죠. 50원인데 1,000원 더 비싼 방망이는 얼마? 1,050원이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100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요? 얘는 50원이 맞지. 그렇잖아. 100원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100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라 요 문제 세 문제잖아요. 딱 요 세 문제예요. 요 세 문제를 누구한테? MIT, 프린스턴, 뭐 이런 카네기 멜론, 하버드 얘들한테 질문 던졌어. 평가 얼마예요? MIT가 제일 높아. 이런 문제 주잖아. 엄청 틀려. 평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얘를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흐리게 만들었어. 흐리게 인쇄해서 줬단 말이야. 흐리게 인쇄해서 주니까 아까처럼 빨리 읽지 못해요. 어떻게 해? 생각을 좀 느리게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 1을 막 쓰지 못해. 2를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거의 다 맞춰요. 이제는 다 맞춰.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였어요? 원이 too fast 한 거야.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좀 슬로우하게 만들어만 줘도 사람들 어때? 시스템 2를 쓰니까. 그러니까 판단과 의사결정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시스템 2 쓰는 거야. 어떻게? 좀 슬로우하게 만들어줘. 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desirable difficult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이 개념 들어보셨어요? 바람직한 역경? 말컴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말컴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난독증 환자들 있죠. 난독증 환자는 뭔가를 빨리 못 읽어요. 이게 되게 좋게 보이는 거야. 난독증 환자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어디에서? 영국에 있는 기업가들,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요, 난독증 비율이 일반인들 중에서 난독증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그래서 뭐라 불렀어? 사람들은 예,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역경 덕분에 성공한 거지. 그게 바람직한 역경이에요. 역경을,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역경이 있었던 자체가 얘한테는 축복인 거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desirable difficult라는 개념을 써요. 자, CRT의 다른 사례들인데 이렇게 재미삼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고 있는데, 1등 따라잡았어. 2등을 따라잡았어? 너 지금 몇 등 하고 있니? 이런 거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 1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아니지. 2등을 따라잡았으면 2등이지. 이분들 참, 내가 달리기 하는데 2등 따라잡으면 나는 2등이야. 2등 따라주면 1등이 아니지. 1등을 따라잡으면 1등이죠. 뭐, 이런 문제. 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느리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은 판단과 의사결정 하겠네요? 그렇잖아. 그래서 나온 인지심리학의 개념들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야. 메타코그니션. 메타코그니션 개념 잘 아시잖아.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를 인지하는 거야. 그 메타코그니션 잘 발달된 사람은요. 내가 지금 생각을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나? 라는 걸 늘 모니터링하는 기제가 살아있는 거죠. 모니터링 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 2가 통제해야 된다. 라는 걸 또 다른 표현은 뭐야? 네가 메타코그니션이 살아있으면 네 코그니션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는 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메타코그니션. 그래서 메타코그니션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 어떤 기법? 익스플레네이션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 마. 설명이 필요해. 또 셀프 익스플레네이션. 자기 자신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메타코그니션. 두 번째 뭐야? 니드퍼 코그니션. 이거 뭐야? 쉽게 표현하면 호기심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호기심 같은 거야. 우리가 어디에 뭐 꽂혔다. 이런 게 뭐라고 그래? 얘가 바로 NFC라는 거예요. 이 NFC가 뭘 만들어내? 하이한 셀프 컨트롤. 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NFC라는 개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에요. 이 NFC는 제가 다른 영상에 유튜브에 오시면 이걸 또 따로 이렇게 다룬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런 게 좀 잘 발달됐을 때 사람들은 에러를 훨씬 더 줄여들더라. 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카나만의 주장은 여기까지예요. 자, 카나만과 인지심리학자들의 그 주류적인 주장은 여기까지야. 자, 그런데 그루스틱이 늘 통제받아야 될, 즉 시스템 2의 통제를 늘 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천덕꾸러기인가? 그러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왜? 세계적 기술 서비스 회사에서 직관적 의사결정, 즉 시스템 1에 따른 의사결정 비율이 의외로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계적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이런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야. 역시 마찬가지로 직관적 결정이 늘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2에 의거한 결정은 옳고 또 좋은 결정이고 시스템 1은 틀렸어. 혹은 나쁜 결정이야. 라고 한다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판단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직관도 때로는 되게 좋은 판단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적 직관도요? 시스템 1의 영역이야. 그쵸? 이걸 잘 밝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멜컨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책이지. 그쵸? 폴 게티 박물관에 뭐가 와? 이 크로스상, 그리스에, 여기 전시대에 와요. 유럽을 순회하고 드디어 미국까지 건너오는 거야. 그쵸? 이때까지 뭐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스템 투로 다 점검을 했어. 체킹했죠. 컴페어링 했죠. 데이팅하고, 저지먼트하고, 스크리닝하고, 애널라이징하고, 시스템 투로 다 해봤단 말이야. 살아남았어, 뭐는. 이 크로스상은 진품이다. 살아남은 게 폴 게티에 드디어 와요. 당시의 관장. 폴게티 박물관 관장 뭐라고 그래? 이거 왠지 짝퉁 같아. 왠지 짝퉁 같아. 근거는 뭡니까? 아, 설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이거 왠지 그래. 그래서 다른 기법으로 얘를 다시 검사를 했죠. 뭐였어요? 짝퉁이었잖아. 그럼 도대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검증한 것은 밝혀내지 못한 걸 이렇게 그 수치가 알아냈느냐. 그거 뭐라 불러? 그 블링크야. 눈 깜빡이는 그 순간에 뭔가 치고 지나간 거잖아. 그거 뭐예요? 시스템 원이잖아. 근데 이 시스템이 그냥 나온 거예요? 아무나 그게 나오는 거야? 아니지. 이 관장은 뭐 한 거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야. 즉,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 직관이라는 영역이 있더라. 이 판단과 의사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지. 놀라운 거지. 이 어메이징한 거 우리가 뭐 해야 돼? 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야? 그게 블링크란 책의 내용이에요. 예. 그게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전문가적 직관의 개발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전문가적 직관 방식과 또 NFS에 관련된 영상들을 뭐 1시간짜리, 이렇게 뭐 20분짜리 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궁금하면 보시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마무리는 사브리스와 사이먼스의 명언으로 마무리하죠. 자, 혹시 사브리스와 사이먼스 나 익숙하다. 들어본 적 있다. 아, 이분들. 사브리스와 사이먼스를 난 들어본 적 있다. 습이라고는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구만. 알겠습니다. 예. 사브리스와 사이먼스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인비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고릴라 실험 있잖아. 이거 막 가운데서 막, 공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하는데, 공 몇 번, 주고받고 한 것 같아. 근데 고릴라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도 못 보죠. 왜? 주의 집중. 여기, 어텐션, 여기,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내가 여기다 주의 다 할당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보잖아. 인지심리학자죠. 그분, 그 실험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차브레센 사이먼스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의 핵심은 뭐예요? 직관을 믿어야 할 때와 직관을 경계하면서 철저하게 고찰에 매진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즉 시스템 1을 써야 될 때와 시스템 2를 써야 될 때를 아는 거. 이거 뭐야? 이게 메타코그니션이죠. 내 판단에 관한 메타코그니션을 잘 개발하는 게 사실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도 당시에는 맞았죠. 시스템 1이 갖고 있는 그 에러들을 근데 그게 뭐야? 어떤 특정 사람한테 또 워낙 비이성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었잖아. 모든 인간의 체계적인 오류, 체계적인 오류들. 그걸 밝혀내신 건 그거 없죠. 이 체계적 오류를 얘를 컨트롤러 뭐 해야 돼? 시스템 2에 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입장에서 다시 인간의 의사결정을 쭉 훑어보니까 어때요? 시스템 1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문가적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 뭐 블링크라든가 혹은 어댑티브 언컨셔스라고 하는 적응 무의식, 뭐 이런 개념들이 그와 관련된 그 연구자들이 만든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그 개념들은 제가 뭐 아까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머징 해야 되잖아. 다 통합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브레스 힐브레스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각각의 능력을 잘 한계와 특성을 알고 이걸 써야 될 때와 이걸 써야 될 때를 아는 것. 그러니까 즉 판단의 메타코그니션을 개발하는 거. 요게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입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채팅창 아니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그쵸? 저도 궁금한 점은 우리 저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톡방 활용법을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